자, 여기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2013 학년도 고1 11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고등학교에 오면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 모의고사가 바로 이 학평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전국연합 학력평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기 31번부터 33번까지 이제 실렸던 문제인데요. 내가 윤동주의 시를 배웠어. 그러면 윤동주가 쓴 다른 작품도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월한 이해를 통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문제풀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 연합학력평가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모의고사라는 게 좀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3까지 되면서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11부터 13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보이죠. 자, 그럼 여기에 가가 보이죠. 지문이 한 개가 아닙니다. 가는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이고, 그 다음 나는 자, 신경님의 동해바다 후포에서 라는 시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가 있습니다. 11번, 12번, 13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모의고사는 이렇게 2개 이상의 지문에 여러 개의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풀이에 굉장히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문제풀이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쉽게 쓰여진 시를 보기 전에 문제 먼저 봐볼까요? 자, 11번 보세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처음에. 왜? 나는 아직 윤동주의 자화상 이거 하나 제대로 배웠는데 벌써 윤동주의 다른 작품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작품이 또 다른 신경님의 동해바다 후포에서라는 시와 함께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학교 때처럼 어떤 내용을 선생님이 수업을 한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암기 이런 식은 좀 곤란해요. 이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배우면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더라도 잘 적용할 수 있는 여기까지가 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동주의 자화상을 잘 배웠다면 충분히 이 문제도 잘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12번 보세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보기를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작품은 윤동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유학하며 쓴 시이다. 윤동주 관련 영상을 제대로 본 친구들이라면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윤동주는 북간도 용정에서 태어났고 거기 간도 지방에 살다가 언제? 이제 대학교를 어디로 가나요? 연희 전문대학을 가죠. 지금의 연세대를 갑니다. 그 다음에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윤동주의 이 생애를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 시에서 화자는 자아성찰을 통해 무기력한 삶을 반성하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 이미 이 시에 대한 뭐를 주고 있어요?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기를 잘 볼 필요가 항상 있습니다. 이 보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윤동주는 자아성찰, 그 다음에 부끄러움, 그 다음에 반성, 성찰, 그 다음에 현실 극복 의지,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이 시에도 역시 비슷하게 나타나 있구나. 이 과정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현실 극복 의지를 지닌 이상적 자아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난대. 그럼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면은 두 개가 이제 대립되는 거죠.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된다? 해소되고 두 자아는 뭐를 이룬대요? 화해를 이루게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잘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어디에 적용하면 된다? 시에 적용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윤동주가 이런 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동주의 어떤 생애를 또 떠올릴 수도 있고 일제강점기 때라는 시대 반영론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요. 13번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나를 단독으로 읽고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시는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이 쉽게 쓰여진 시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한번 윤동주의 시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시를 볼 때는요, 이렇게 제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예요. 그러면은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라는 거죠. 윤동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 시라는 거는 윤동주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시가 어떤 시예요? 쉽게 쓰여진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시가 갑자기 그냥 막 저절로 써지나요? 보통 그러기가 어렵죠. 보통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고민을 많이 하고 성찰을 많이 하고요. 시 하나가 그냥 뭐 몇 분 만에 뚝딱 써지는 거면 시인들이 그 몇 년을 거쳐서 그렇게 시를 오랫동안 쓸 이유가 없겠죠. 보통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왜 윤동주는 이 시의 제목을 쉽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자,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 시를 한번 본격적으로 봐볼게요. 지금은 내가 이 시를 어떻게든 뭐 공부한다, 암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지금 풀지 않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미리 읽고 풀고 그 다음에 이 전문도 미리 읽었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를 다 읽지 않은 친구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는 빨리 강의를 멈추고 시를 다시 읽기 바랍니다. 절대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바로 이 강의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자, 시는 이야기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합니다. 이 화자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화자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잘 볼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제일 쉽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이 화자가 뭐를 보고 있다? 바로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내려요? 막 이렇게 비가 내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밤이니까 이거는 시간적 배경이죠. 그 다음에 비가 막 내린다는 건 뭔가 사람을 좀 우수해졌게 하고 약간 센치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뭔가 기분이 좀 가라앉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육첩방의 의미는 일본식 돗자리인 다다미 6장을 깐 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공간적 배경이 어디다? 일본이다. 다다미 하면 일본식 집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나라 아니라 남의 나라라고. 그럼 화자는 지금 어디? 일본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인이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인이 바로 누구예요? 윤동주인 나 자신을 얘기하고 있죠. 이 시인은 윤동주 자신이에요. 또는 화자 자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연에서 이 천명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먼저 해보세요. 이 천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이 내린 운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같은 경우는요, 그 영화 동주에서도 보면 부모님이 뭐 의사가 되길 바라거나 이 문인이 되길 바라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글을 써야 된다는 숙명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시인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를 볼 때 어떤 단어 자체보다는 그 단어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는지 이 앞에 수식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자의 정서가 잘 나타납니다. 시인은 기쁘고 즐거운 운명이 아니라 어떤 운명? 슬픈 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어떻다? 슬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말은 화자의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시를 쓰고 있긴 쓰고 있지만 슬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일본에서 이제 시인으로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한 줄 시를 적는 이유는 왜예요? 나는 시를 써야 되는 운명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윤동주 같은 경우는요, 그 간도에서 부모님이 계속 그 지원을 해준 거예요. 연희전문대학교를 가거나 또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가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식민지고 그 간도도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돈이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라 부모님이 열심히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해서 이제 보내주는 돈이죠. 그래서 그 학비 봉투에는 부모님의 노동의 시간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뭐가 있어? 사랑이 있죠. 가족들의 사랑. 그래서 이거를 냄새로 표현을 한 거예요. 땀 냄새와 사랑 냄새가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윤동주는 여기서 이제 학생이니까, 유학생이니까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뭐를 들으러 간다?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게 바로 지금 일본에서의 자신의 그 현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윤동주의 그 정서, 그 자화상에도 봤듯이 윤동주는 굉장히 이런 일제강점기 시대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그저 시를 쓴다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또 이런 일제의 식민지 상태에서 일본 유학을 하는 중이고, 이 유학에서도 이제 부모님의 봉투를 받으면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 늙은 교수의 강의가 막 가슴에 와닿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회의적이거나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면서 괜히 미안해질까요? 보통은 미안한 정서, 그다음에 부끄러움의 정서가 더 유발되고 회의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수식어가 그냥 이 늙었다는 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늙은 교수는 또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회의적인 태도로 지금의 삶을,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에 젖었어요.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자, 간도에서 이제 같이 놀았던 동무들이 하나둘 죄다 어떻게 됐다, 잃어버렸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상실이 되는데요. 이 상실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 간도를 떠나왔으니까 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제강점기 때였으니까 징용에 끌려가거나 또는 억울하게 죽었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가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우를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자아 성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무엇을 원해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는데, 이 침전이 가라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 가라앉고 있어.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내 내면 속에서 이제 성찰하고 있는 그런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일제강점기 때 내가 여기서 유학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어서 어떤 무력감, 그 다음에 허망함, 회의감,
그리고 아까 봤던 상실감의 정서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인생 자체가 쉬운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인생은 보통 희노애락, 기쁨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또 기쁨이 있으면 더 큰 고통이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인생은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왜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내가 이 일제강점기 조선이란 나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이야. 근데 나는 여기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굉장히 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마치 자기가 고민을 해서 시를 쓰지만 사실 막 고통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직용을 당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를 쓰는 건 어찌됐든 소극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행위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뭐냐,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니까 자기 반성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1연에서 바로 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이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변주된다 라고 얘기해요. 반복되긴 되는데 약간 변한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유견을 보면은 육첩방이 남의 나라고 창밖에 방비가 속살거리는데 라고 1연의 처음 사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부분에서는 그 다음을 보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부정적이고 약간 소극적인 그런 모습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다 읽어서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부분에서 뭐가 일어난다? 시상이 전환된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어떻게 밝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어둠을 내문다는 거는 시에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등불을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내몰고 라고 이렇게 등불하고 어둠을 대조를 시켜서 내가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이제 극복하고 싶은 의지, 그 다음에 미래, 광복에 대한 희망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처럼 올 아침. 시대처럼은요, 우리 시대는 원래 자연스럽게 이제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온다는 그런 필연성과 당위성이 있습니다. 아침은 굉장히 신선하고 이제 새로운 곳이죠. 그래서 이 아침을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 그 다음에 최후의 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최후의 나는요,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거, 우리 보기하고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보기에서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갈등하다가 화해한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기서 부끄럽고 무력하고 허망하고 회의감을 느끼는 이런 현실의 나가 있어요. 이걸 현실적 자아라고 합시다. 근데 이 현실적 자아가 뭐를 통해서,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광복이 된 미래를 꿈꾸는 이런 이상적 자아로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최후의 나는 이상적 자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해를 해야겠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이 이상적인 자아가 현실적인 나한테 뭐를 내밀어? 작은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갈등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막 온라인 클래스 강의 다 듣고 과제도 다 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생활해야지 라고 하지만 늦잠을 자거나 뭐 하루 종일 스마트폰 게임만 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괴리감이 생기죠. 모범생인 나, 뭐 멋진 나, 인기 많은 나, 이건 이상적 자아야. 근데 현실에서는
게으른 나, 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나, 운동도 못하는 나, 내가 계획한 거 잘 안 되는 나, 이건 현실적 자아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내적 갈등을 해요. 여기 윤동주도 마찬가지야. 이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갈등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 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하죠. 눈물과 위안으로 약간 이거 자화상에서도 불쌍해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잖아요.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잡는 최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화해를 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분석을 다 해보니까 굉장히 윤동주의 자화상이랑 비슷한 면이 많이 나타나죠. 이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도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에서 같이 강의를 하고 수업을 했지만 혼자서 자꾸 윤동주의 다른 작품들을 스스로 분석해보고 또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하는 습관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답을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됩니다.